한국 정부가 너 따위를 위해 나서줄까? 우즈베키스탄 경찰이 비웃으며 던진 모욕적인 말과 함께 김영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공항 한복판에서 범죄자처럼 끌려갔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진 넌 여기서 못 나간다. 하지만 불과 5분 후 같은 경찰이 갑자기 김영호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경찰의 태도가 180도 바뀔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한 고려인의 인생을 뒤바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호입니다. 원래 이름은 김발렌틴이지만 한국에 온 후 영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고려인으로 살아왔고 지금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 과정과 경험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으로 산다는 것은 늘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조선놈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면서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아도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기 어려웠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늘 소외된 느낌이었죠. 야, 조선놈, 너희 집은 왜 항상 김치 냄새가 나는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묵묵히 견디는 법을 배웠죠. 부모님은 언제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호야, 우리는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다. 할아버지는 늘 깊은 주름이 진 얼굴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다. 반드시. 어린 마음에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족의 정체성이 여기 우즈베키스탄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면접에서 고려인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직접 듣기도 했고 입사 후에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승진해서 번번이 누락되었습니다. 동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음에도 인정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나중에 입사한 직원이 먼저 팀장이 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죠. 하지만 그저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차별에 지친 저는 결국 직장을 떠나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교역을 돕는 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수많은 편견과 마주쳤습니다. 세관에서는 다른 사업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서류를 검사했고 거래처에서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은 한 거래처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고려인이라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단지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안정된 삶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했죠.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말은 마치 잊혀지지 않는 노래처럼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진정한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벽 앞에서 저는 종종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고민했죠. 그러면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열망도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내 소피아의 떨리는 목소리는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위급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고 계셨지만 이렇게 갑자기 상태가 나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상사 마르첸코에게 급히 상황을 설명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죠. 설마 일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너희 고려인들 참 그런 거 잘하더라. 이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이 사람과 맞설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더 중요했기에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들 민수가 복도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어요. 침대 옆에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잠시 마스크를 내린 아버지는 바싹 마른 입술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죠. 영호야, 너가 어디서 살든 잊지 마라. 너는 한국 사람이다. 조국으로 돌아가거라. 그 말씀을 끝으로 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단조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지침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르첸코의 회사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고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삶 자체가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차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고 인터넷과 책을 통해 한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현대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려 노력했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뿌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는 재외동포와 고려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었죠. 국적 회복 프로그램, 정착 지원금, 언어 교육, 취업 알선까지. 한국 정부는 해외에 흩어진 동포들을 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제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이 정보를 보여주자 그녀의 눈에도 희망이 빛났습니다. 처음엔 낯선 나라로의 이주를 걱정했던 아내도 점차 한국행에 대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죠. 특히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외국인 자녀를 위한 특별 언어 교육,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정식으로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아내 소피아, 아들 민수, 그리고 어린 딸 진아까지 모두 환하게 웃으며 기대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특히 10살 민수는 이미 자신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한국에 가면 자신이 진짜 한국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20년 넘는 삶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사업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도 길고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드디어 진정한 의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아버지에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갑니다. 당신이 바라던 조국으로.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 가족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후 저는 국적 회복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상상 이상으로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우선 한국 대사관에 국적 회복 신청을 위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보내준 서류 목록만 보아도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죠.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 증명서, 고려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문서, 현재 직업과 소득 증명, 범죄 기록 확인서 등 수많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이주 역사를 증명하는 문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모든 필요한 서류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습니다. 오래된 가족 문서들을 찾기 위해 먼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소비에트 시대의 공문서를 찾기 위해 관공서를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몇 달에 걸친 노력 끝에 필요한 서류들을 거의 다 모았습니다.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 한국 역사와 문화 공부에도 몰두했습니다. 고조선부터 현대 한국까지의 역사,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 그리고 특히 고려인의 이주 역사에 대해 꼼꼼히 공부했죠. 한국어도 더 유창하게 구사하기 위해 매일 밤 몇 시간씩 학습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서류를 갖추고 대사관에 국적 회복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고려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그들 모두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면접까지 약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저는 마음을 다잡으며
면접 준비에 힘썼습니다. 3개월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면접 날짜가 정해졌죠. 면접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면접관 앞에 앉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동안 준비해온 지식으로 차분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관의 첫 질문은 예상대로 고려인의 역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절의 이주와 스탈린 정권의 강제 이주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죠.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현대 한국의 발전까지 다양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명절과 풍습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 가족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계속 지켜온 풍습들을 이야기하며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2주는 마치 2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대사관으로부터 국적 회복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내 소피아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진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네요. 그날 밤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고 아이들은 한국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한국으로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정에 나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었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설렘을 안고 우리 가족은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의 얼굴에도 기대감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들떠 있었어요. 특히 민수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에 꼭 쥐고 한시도 놓지 않았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손에 쥐고 있으니 그제야 실감이 났죠.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복을 입은 공항 보안 요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확인한 후 불법 외환 거래 및 밀수 혐의로 체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밀수, 외환 거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했고 불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의 태도는 단호했고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졌고 저는 공항 한복판에서 범죄자처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소피아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제 팔을 붙잡고 울먹였고 민수는 작은 손으로 제 허리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묵묵히 저를 끌고 갔고 저는 순식간에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공항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조사실, 창문도 없는 좁은 공간에 저는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경찰은 오만한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고려인이 한국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밀수까지 하면서 갈 필요는 없다며 비웃음 섞인 말투로 저를 조롱했습니다. 제가 무고함을 주장하자 경찰은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던지며 금지 약물이 제 가방에서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보는 봉투였고 분명 누군가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너 따위를 위해 나서줄까? 라고 말하며 저를 조롱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제 가방에서 파란색 한국 여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도 그것을 발견하고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대한민국 여권을 열어보던 경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여권을 덮었다 다시 열었다 반복하며 제 얼굴과 여권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국 여권. 경찰의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동요를 감추려는 듯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도 훔친 거겠지. 고려인이 어떻게 진짜 한국 여권을 가질 수 있어? 제가 한국 국적을 회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손짓은 점점 더 불안정해져 갔죠. 그는 여권을 빼앗으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여권을 잡았어요.
비록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지만 그 여권은 제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제 영혼을 담은 물건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경찰은 여권을 쥔 제 손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 때 갑자기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의 박 영사가 들어왔죠. 경찰관은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사는 단호하게 제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이며 정부에서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권을 다시 살펴본 경찰은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져 오해가 있었다며 변명했습니다. 수배된 인물과 이름이 같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사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서둘러 제 수갑을 풀었습니다. 마침내 수갑이 풀리자 그는 완전히 기가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씨. 제가 큰 오해를 해버렸네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져 마지막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만하고 냉소적이던 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의 공포와 당혹감만 남아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영사를 따라 조사실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소피아와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았고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제 어깨를 꼭 안았어요. 그들을 품에 안으며 이제 괜찮다고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범죄자 취급을 받던 제가 한국 여권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경찰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을 보며 한국 국적의 힘과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려인이 아닌 대한민국이 보호하는 진정한 한국인이 된 것입니다. 공항을 나서며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피아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안도감과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고 우리는 다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항 직원들은 특별한 배려로 우리 가족을 먼저 탑승시켜 주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일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잠시 뒤돌아 우즈베키스탄을 바라보았어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살아온 이곳을 떠나는 것은 분명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그 아쉬움을 훨씬 뛰어넘었죠.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영호야, 조국으로 돌아가거라. 이제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 하나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조국의 땅을 밟는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어요. 소피아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고 민수와 진아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죠.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카메라를 꺼내들었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찍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중년 남성이 우리 가족을 보더니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찍어드릴까요? 한국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기념사진 찍으세요. 그의 따뜻한 배려에 가족 모두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건넸고 그는 여러 장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찍어주었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도 그는 한국 생활에 대한 유용한 정보까지 알려주고 떠났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친절함이었죠. 사진 촬영이 끝나고 주변을 둘러보니 인천공항에 세련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공간, 디지털 안내 시스템, 자동화된 시설들이 놀라웠고 공항 직원들의 세심한 서비스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실감했고 우리 가족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공항을 나와 미리 계약해둔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실내가 우리를 맞이했고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발바닥을 통해 전해졌어요. 소피아는 온돌 바닥의 따뜻함에 놀라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이야.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아이들은 새로운 집을 탐험하듯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특히 민수는
자신의 방이 생겼다는 사실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진아도 밝은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현대적인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간의 적응 기간 후 저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한국 기업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무역 회사였죠.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회사 동료들은 예상과 달리 매우 친절했습니다. 제가 고려인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관심을 보이며 환영해 주었고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김 과장님의 경험이 우리 회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장님의 이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정과 존중이었죠.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항상 의심받고 차별받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었어요. 소피아도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웃 주민들의 도움과 한국어 교실 덕분에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만들기를 배우는데 열정을 보였고 김치와 불고기를 우리 가족 식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서울의 명소들을 탐방했죠. 경복궁의 웅장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한강공원의 여유로움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민수와 진아는 매번 신나게 뛰어다녔고 소피아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우리 가족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이 모두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한국 생활이다 보니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한국식 업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때로는 미묘한 언어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했죠. 소피아는 한국의 빠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아이들도 학교 과제와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가끔 지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한국 사회에 설명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고려인의 역사와 배경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고려인이 뭐예요?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고려인들의 역사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고려인의 존재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우리 가족의 특별한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기 시작했죠. 한국에 정착하면서 저는 단순히 적응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고려인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모두 조국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더 잘 배우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녹아들고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저는 종종 아직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에 남아있는 고려인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도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랐습니다. 아직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고려인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국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따뜻하게 맞아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가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았고 소피아는 한국식으로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영호야, 조국으로 돌아가거라.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앞으로의 삶을 이어나갈 것입니다.